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재난 이후, 여기서 재난은 지금 현재 부산시도 오늘부터 4차로 단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난 이후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외신에서는 보면, 또 많은 외국에서는 나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방역 대응에는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료 대응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해 3월 제가 대구에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느낀 바로는 우리의 치료 대응은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안고 있던 많은 문제점이 이번에 많이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진료소 또는 저희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병동에서 한 달 반 정도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 그다음에 제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쪽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지낼 시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모아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의료를 급하게 확충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업화된 이런 의료 체계로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주치의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 마을 건강센터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한번 초대받아서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면서 정말 꼭 필요한 센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팬데믹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런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대구는 1차 대유행으로 엄청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초기에 사망자 75명 중에 약 23%는 병원에 입원도 못 해보고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고요. 1명, 10명, 23명, 50명, 70명 이렇게 늘어나더니만 2월 29일 날은 74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이 되니까 저희가 좀 덤덤한 편이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였고, 3월 2일 날 보면 확진자가 3,601명이었는데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댁에서 대기하신 분이 2,194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병실을 구하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구가 병상이 적은 도시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병상이 훌륭하게 갖춰진 도시하고 비교해도 대구가 3배 정도 병상이 많습니다. 총 38,000개 정도의 병상이 있고, 부산광역시도 병상이 결코 적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환자들이 처음부터 입원을 할 수가 없었느냐? 대부분 민간 병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공공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병원들이 옆에 적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큰 병원이 2개나 있지만, 지금 부산대학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립대학병원들이 공공병원다운 역할을 이런 팬데믹에서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도 부산의료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대구의료원이 유일한 공공병원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병상이 442병상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희 공공병상이 10% 정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때는 저는 국립대병원 병상까지 다 합쳐서 10%라는 얘기거든요. 대구의료원만 딱 따지면 대구의 공공병상은 1.2%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 50에서 70% 정도의 공공병상을 갖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대구나 부산이나 너무나 어이없게 적은 공공병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망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에 공공병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저기서 주말마다 이주 노동자 진료를 했던 대구 적십자병원이었는데 적자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폐원을 2010년에 했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더니만 저렇게 작년 5월 달에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때 굴삭기를 가져와서 저렇게 다 부숴버렸습니다. 저기에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 시민사회에서 저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또는 보험자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병원으로만 따져서 5.7%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 52.4%, 너무 기형적으로 작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저렇게 적은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난해 3월, 4월에 진료 실적을 보시면 그 많은 코로나 환자 급증하던 시기에 전체 환자의 77.7%를 전국의 공공병원에서 진료했습니다. 그동안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낸다고 정말 찬밥 신세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란 것도 보면 그다지 크지도 않습니다. 다른 우리 지하철이나 뭐 어떤 버스 같은데 투자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공공병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는데도 공공병원이 적자를 낸다. 그 적자는 또 착한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이 그렇게 찬밥 신세를 했는데 그 찬밥 신세를 받던 공공병원의 직원들이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 또는 공공병원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저렇게 77%를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제가 태어나실 때 할머니들 직접 병원 입구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청구서입니다. 청구서에 저렇게 영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할머니들이 저한테 진짜 청구서는 언제 주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저게 진짜 청구서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저렇게 우리의 튼튼한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저렇게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고통은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중 고통은 되지 않는, 결국 저렇게 공공에서 맡았던 일이고 확진자가 계신 집까지 가서 저렇게 모셔서 와서 저희 병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서 또 퇴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든 영역이 공공에서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해서 또는 공공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코로나19 1년 반을 겪으면서 이제 공공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됐고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이게 이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을 때 우리가 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산 보시면 병상수는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부산의료원 555병상이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2부산의료원이 확정이 돼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제2대구의료원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했는데 대구시는 미적미적하다가 결국 예타 면제도 못 받고 국고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도 혜택을 못 받아서 부산이 그래도 하나의 의료원이 있는데 제2부산의료원을 하게 됐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침례병원까지 보험자 병원이 되게 되면 그나마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아주 위급한 시기에 공공병상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도 뭐 부산도 마찬가지로 공공병상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병원이 이렇게 유사시에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감염병만 보고 있지만 원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전 사고 있을 수 있고 저런 대형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초기에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공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에 있어서도 공공병원이 큰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싼 병원들 보시면 대부분 순위대로 전부 민간병원이고요. 가장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고 저렴한 병원들 보시면 대부분 공공병원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부산의료원이나 대구의료원 보면 뭐 과잉진료나 그런 걸 거의 하지 않죠. 그리고 저렇게 의료급여 환자들, 우리 사회 어려운 저소득층 진료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의료비 상승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령화 인구는, 노인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텐데 지금 우리가 1인당 의료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2030년이 되면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의료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연 계속 의료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 건강보험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의료비 상승을 막기 어려운데 결국은 공공병원이 표준 진료를 해서 부산의료원에서 이런 수술을 할 때 제가 이비인후과니까 중이염 수술, 축농증 수술할 때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이 정도 입원하면 된다. 그런 표준을 제시해야지 부산에 있는 많은 민간병원들이 그 표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료비 상승을 막을 수 있지.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상업화된 의료 체계로 간다면 천정부지로 오는 의료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료비 상승을 막는 데 있어서도 공공병원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공병원을 도대체 너 몇 개 만들자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무작정 공공병상을 많이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병상의 적어도 20에서 30%는 돼야지 우리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민간병원 병상, 우리나라 병상이 OECD 기준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럼 그 병상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이번에 보셨죠. 중환자실 병상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에서 강제 동원령을 내려야지만 중환자실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민간병원의 병상을 공공병원처럼 쉽게 동원을 하고 또는 협조를 구하고 그런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민간병원이 이익을 내야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는 치료하면 할수록 손해가 많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간병원에 기대하기는 힘들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으면 강제하면 되지만 그것도 힘들다면 결국은 최소한의 공공병상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주치의 제도입니다. 아침에 열이 조금 미열이 나면 저도 전화 많이 받았는데요. 저를 아는 제 주변 사람들 저한테 전화를 하면 되죠. 아침에 미열이 좀 나는데 어떡할까? 그런데 아는 의사가 없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방법이 없죠.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339 전화하고 보건소 전화해보죠. 정말 전화 받으신다고 보건소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화하는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전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순식간에 전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막 불통이 됐을 텐데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까이에 편하게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마을건강센터 같은 곳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유엽 군인데요. 저는 정유엽 군 방에도 가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틀 동안 열이 났거든요. 열이 났는데 부모님이 언론에서 접하기로는 열이 나면 일단 병원에 가면 병원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일단은 좀 기다리라, 지켜보라고 해서 하루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열이 40도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국민안심병원을 갔습니다. 안심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강력하게 의심을 했는 것 같죠. 그래서 병원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고 차에서 뭐 약을 몇 알 주고 링거를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열은 더 나죠. 그 다음날 더 악화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보냈지만 이미 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 유엽이는 꼭 사망을 했어야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제 생각에 처음에 주치의가 있고 1차 의료가 튼튼하고 처음부터 어떤 의사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저렇게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에 그 당시에 보면 초과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초과 사망자란 말은 작년 2월, 3월에 늘 해마다 사망하는 숫자보다 작년에 엄청나게 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할 때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의료원을 이용하던 제가 많이 아는 노숙인들, 그다음에 쪽방 주민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갈 병원이 없었습니다. 공공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약 타는데 거기서 아프면 수술해야 되는데 그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니까 갈 병원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의료 공백이 컸다. 그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병상이 확충이 돼야 되고 1차 의료가 강화돼야 되고 주치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병원은 많죠. 부산 저기도 나가보면 문 밖에만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많지만 그렇게 1차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은 딴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저도 진료 볼 때 가장 힘든 것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오는 환자를 다음부터 못 오게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걸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할머니 알레르기 비염은 대학병원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동네 병원 치료 받으셔도 된다고. 그 얘기하는 게 그냥 약 주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레르기 비염 같은 질환 같은 동네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2시간, 3시간 기다리셔서 3분 진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 의료 문화와 또 병원도 그걸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 병원과 3차 병원이 지금 같은 환자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고, 보시면 1차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병들이 지금 3차 병원에서 치료되는 비율이 저렇게 높습니다.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인당 진료 횟수입니다. 보면 17회라고 되어 있는데 더 높아졌는데요. OECD 평균이 1년에 한 6.9회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갈까? 물론 사는 게 고달프죠. 너무 힘들고 우리가 노동 시간이 많고 이러니까 아프니까 병원에라도 오셔라서 링거라도 한 대 맞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아프면 본인이 진단을 내립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축농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콧물이 나세요? 코가 막히세요? 이걸 묻고 싶은데 할머니가 축농증이라고 얘기하신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이미 본인이 진단을 내려서 본인이 갈 병원, 명의라는 사람들 또는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서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 다니다 보니까 아무도 가이드 해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1인당 병원 방문 횟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렇게 1인당 병원 방문을 자주 하면 주관적 건강률이 높으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병원은 많이 찾아오고 병원에서 돈은 많이 쓰는데 오히려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훨씬 낮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1차 의료가 1차 의료답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1차란 말은 제가 유인물에는 숫자 1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숫자 1을 잘 안 쓰고 한글로 1자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게 1, 2, 3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차, 2차, 우리가 1차 병원은 개인병원, 3차 병원은 대학병원을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1차 의료라는 얘기는 프라이머리고 아주 기본적인 아주 좋은 그런 의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구미 선진국에는 1차 의료가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지금 전체 90% 이상이 전문의를 따거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따는데 동네 병원을 열어서 1차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의를 따는 거고, 전체 의사의 50% 이상은 이 프라이머리 닥터 1차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을 의사가 된 이후에 3, 4년 해서 각 지역에서 여기 마을 건강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1차 의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전문의를 따서 기코목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배웠으면서 거의 못 쓰는 거죠. 결국 동네에서 감기 환자를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1차 의료가 제대로 갖춰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프라이머리 진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동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동네에서 1차 의료가 제대로 되면 입원할 사람들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입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1차 의료에서 다 감당을 해 주시니까. 전체 질환의 80~90%는 1차 의료가 할 수 있는 질환, 경증 질환들이거든요.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지금 고혈압, 당뇨 우리나라가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자들이 딴 나라에 비해서. 더 문제는 뭐냐면 약만 먹으면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합병증 단계로 넘어가는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마을건강센터라든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잘 치료를 하면 합병증으로 가는 단계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원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저렇게 합병증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국가적 의료 비용은 또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려면 개인 병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의료가 더 튼튼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차 의료의 꽃이 주치의 제도입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만 주치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주치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치의를 가진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데 주치의가 없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주치의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고, 많은 국가들이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치의가 있어야지 나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의료의 꽃으로 주치의 제도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서둘러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많은 세부 전공이 지금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코 그림을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제 진료 볼 때마다 콧구멍만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사람 몸은 전체 하나로 연결된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죠. 자기가 볼 것만 보고 다른 데로 또 보내죠. 환자들은 정말 몸 조금 아프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진단을 한참 뒤에 받게 되는데, 주치의가 있으면 그걸 통합적으로 들어보면 이 할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치료와 전인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 주치의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료비, 어마어마하게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으로 어느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저런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계속 악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주치의 제도를 해야지, 주치의가 이 문지기 역할을 해서 주치의가 80%, 90% 이상의 진료를 하고 도저히 안 될 때 2차 병원으로 의뢰를 해야지 전체 의료비를 줄일 수가 있지, 지금처럼 본인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이렇게 계속 의료 쇼핑을 하고 닥터 쇼핑을 하고 다니는 체계에서는 의료비를 줄이기 힘들고, 그런 시스템을 또 병원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주치의제도가 도입이 돼서 1차료가 강화돼야지 된다. 만성질환도 보시면 여성 같으면 65세 이상의 4.5개, 남성 같으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의 OECD까지 최고 수준인데, 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 지금 병원에 노인들이 오시게 되면 이과 저과 다니세요 해버리면 병원에 와서 부담하시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또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 빈곤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도 1차료가 강화되고 주치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78년에 알마타 선언에서 1차 보건의료 개념을 공식화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그럼 이렇게 1차 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 쿠바가 이번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26개국에 의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쿠바가 그렇게 경제 형편이 좀 좋지 못한데 이렇게 의사들을 파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1차 의료의 힘입니다. 저기 콘술토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주민 한 1,000명에서 1,500명의 건강을 다 관리를 합니다. 저기서 안 되면 2차로 보내는 거고, 지금 간호사와 주치의가 팀을 이루고 있고, 오전에는 저기서 진료하고 오후에는 왕진을 가고 전체 질환 80%를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건강의 집이라고 카사델라 살루테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1차 의사들도 많이 있지만 1차 의사들이 2차 의사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좀 봐야 되겠다고 싶으면 저기 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저쪽에 옵니다. 와서 2차로 의뢰된 환자를 보는 거거든요. 저기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가정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 등이 다 팀을 이루어서 결국 통합가정 돌봄을 저기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의사가 오다 내는 거를 그냥 수행하는 사람처럼 돼 있는데, 그거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간호사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환자 예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 못지않게 간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다면 저기 보면 저런 일들을 간호사들이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탈리아가 사망자가 엄청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보면 그렇지만 이탈리아 1차 의료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겸손하지 못했고,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장돼 중국에서 시작해서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준비 부족이 있었고,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훨씬 높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가장 큰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저렇게 보건의료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건강센터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저렇게 보건의료 예산을 자꾸 줄이게 되면은 결국은 주민들 또는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왕진에 대한 왕진을 자꾸 줄인다고, 여기 이탈리아 1차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왕진은 그저 환자를 편하게 하려고 그 집에 가는 게 아니다.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여건을 알 수 있고 환자가 왜 아픈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왕진을 자꾸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다. 젊은 의사들이 컴퓨터만 바라보는데 컴퓨터 바라볼 시간에 왕진 가서 그 가족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건강센터에서 이번에 안부 전화 많이 하셨던데, 그 안부 전화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전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 안부 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들 쪽방에 가서 제가 대구가 거기 데프리카라고 얘기해서 여름에는 38도,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쪽방에 두 달 동안, 여름에 2달 동안 저렇게 직접 찾아갑니다. 가는데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계속 했었고요. 했는데 가보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더 심한데 장애인, 노숙인, 쪽방 주민들, 취약계층들,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말건강센터 했듯이 고립되지 않도록 가서 안부를 물어주는 돌봄, 그게 결국은 팬데믹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게 넘어가고요. 이 가운데 그림은 대구의 어떤 동에서 장애인들께 보내는 겁니다. 저분 심한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셔서 저걸 열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보내고 그냥 입구에 놔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저 쌀과 저 야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봄을 주더라도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상황에 맞게 좀 배려를 해서 돌봐주는 게 필요하겠다. 결국은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동행격리라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동행격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팡팡꾸러미라는 거 부산에서 나눠주신 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제일 끝에 저렇게 물을 줘서 화초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람이 힐링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코로나 블루를 막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거의 끝인데요. 결국은 저는 마을건강센터가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치의 제도와 그다음에 1차 의료 강화를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매번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은 이유는 의사들의 협조가 안 되는 것 물론 있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치의 제도가 들어오면 나의 수입이 줄어들까? 그런 불안함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환자를 봐야 됩니다. 쉴 수도 없고 1년 내내 그렇거든요. 고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가는 거고 국민들은 또 나의 선택권 내가 마음에 드는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마음에 드는 진료를 선택권, 자율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마을건강센터가 있어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 안부를 물었고 저는 화초를 나눠주셨고 마을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했다는 마을건강센터의 그런 역할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퍼지면 그것이 결국 1차 의료 강화 또는 주치의제도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의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돌보면 주거라든지 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돌봄 체계를 갖추는데 마을건강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보고 대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4번 관련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6번 마을 간호사 마을 건강 활동가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것이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주도형이 되어야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두 개라고 생각됩니다. 인력을 보강을 하고 예산을 많이 확대를 해 주셔야지 마을건강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공공의료 확충이고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서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돌봄을 활성화해서 결국은 지금 만연되어 있는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돈이 더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막아야지 모든 이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그런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